이것은 한 여성 기자가 써내려간 가장 위대한 특종 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인류의 꿈, 우주를 향한 도전을 기록하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로켓의 화염보다 더 뜨거운 기적이었습니다. 현대의학이 포기한 어머니의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절망에 빠졌던 한 국가가 희망의 불꽃을 쏘아 올리는 두 개의 기적이 동시에 펼쳐진 것입니다. 한 개인의 치유와 한 국가의 성장이 어떻게 완벽하게 맞물려 세상을 놀라게 했는지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여정이 공개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불가능에 도전하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두 개의 카운트다운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는 로켓 발사를 향한 희망의 카운트다운. 다른 하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어머니의 고통을 향한 절망의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개의 시간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그 두 개의 선은 기적처럼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배를 어루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머니의 장속 전쟁을 끝냈듯이 우주를 향한 인류의 전쟁 역시 끝낼 수 있을까? 제 이름은 멜러니, 뉴욕에 본사를 둔 기술 및 항공우주 전문 매거진 노바의 기자입니다. 저의 전문 분야는 명확합니다. 인류의 꿈, 즉 우주를 향한 도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저는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텍사스 사막에서 거대한 불기둥을 뿜으며 솟아오를 때 그 먼지 바람을 온몸으로 맞았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류를 다시 달로 보내려는 나사의 심장부에서 엔지니어들의 타는 듯한 열정을 취재했습니다. 제 삶은 언제나 카운트다운의 긴장감과 성공적인 발사의 환희, 그리고 때로는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다짐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의 이면에는 결코 완벽하게 연소되지 못하고 남은 차가운 슬픔의 응어리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저의 어머니, 캐서린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까지 잘나가는 건축 디자이너였습니다.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마천루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던 누구보다 활기차고 열정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오래된 앨범 속 안전모를 쓴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 어머니의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듯한 낯설음을 느낍니다. 지금의 어머니는 그 사진 속 여성과 너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제가 태어난 직후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극심한 산후 후유증과 함께 원인 모를 복통과 소화불량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져 예측할 수 없는 복통, 가스, 팽만감, 그리고 설사와 변비가 교대로 찾아오는 끔찍한 패턴으로 굳어졌습니다. 병명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의사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죽을 병은 아니라는 말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더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기에 평생 이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도중 식은땀을 흘리며 뛰쳐나가야 했고 클라이언트와의 식사 자리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해외 출장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커리어를 포기하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증상은 그녀를 집이라는 감옥에 가뒀습니다. 언제 어디서 신호가 올지 모른다는 공포는 어머니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가족 외식도, 심지어는 가까운 마트 쇼핑조차도 어머니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어머니의 고통을 온몸으로 흡수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피자나 햄버거를 조를 때마다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으며 멜러니, 엄마는 속이 안 좋아서 너 먼저 먹으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미소 뒤에 감춰진 고통과 미안함을 어린 나이에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학예회에서 주인공을 맡았을 때 어머니는 맨 뒷자리에 앉아 내내 불안한 표정으로 배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달려간 저를 끌어안아 주면서도 그녀의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기억은 제 16번째 생일 파티 날입니다. 친구들을 모두 집으로 초대해 신나게 떠들고 웃고 있을 때
갑자기 안방에서 어머니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파티는 중단되었고 저는 화장실 문을 사이에 두고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의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저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제게 평생의 부채감으로 남았습니다. 유약적으로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나만 아니었다면이라는 죄책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네로라는 소화기내과 명의들을 찾아다녔고 수많은 약을 복용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거나 미미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라는 말에 심리상담과 명상도 시도했지만 예측 불가능한 신체적 고통이 주는 스트레스 자체를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환자의 20에서 30%가 우울증을 동반한다는 통계처럼 어머니의 웃음은 점점 사라져갔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 뭐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기자가 되어 전 세계를 누비게 되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혼자 두지 않겠다. 제 출장은 보통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씩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집에 홀로 남아 자신의 고통과 싸워야 할 어머니를 생각하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 출장 같이 갈래요? 일 끝나고 좋은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어요.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던 어머니도 제 끈질긴 설득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비행기 예약부터가 전쟁이었습니다. 반드시 복도 쪽, 화장실과 가장 가까운 좌석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장시간 비행은 최악의 고문이었기에 중간 경유지에서 하루 이틀 쉬어가는 일정을 짜야 했습니다. 숙소는 반드시 주방이 딸린 곳으로 예약해 어머니가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안전한 음식을 직접 조리해야 했습니다. 삶은 닭가슴살, 찐 감자, 플레인 요거트. 어머니의 식단은 언제나 무미건조했습니다. 식이요법에도 희망을 걸어봤습니다. 저포드맵 식단을 시도하기 위해 몇 달간 어머니와 함께 꼼꼼하게 식단을 관리했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똑같은 음식을 먹은 다음 날에는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예측 불가능성. 그것이 이 병의 가장 잔인한 무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늘 미안해했습니다. 멜러니, 엄마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구나. 그냥 나 혼자 집에 있을게. 넌 내 일에만 집중해야지. 그럴 때마다 저는 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랑 같이 여행하는 거 얼마나 좋은데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출장 갈 때마다 엄마 혼자 집에 둘 걱정 안 해도 돼서 제가 더 편해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은 수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적어도 제 눈앞에 있는 어머니의 상태를 직접 챙길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파리의 에펠탑을 멀리서 바라봤고 로마의 콜로세움 앞을 차로 지나쳤으며 도쿄의 고즈넉한 정원을 잠시 산책했습니다. 모든 여행은 어머니의 컨디션이라는 절대적인 제약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제 옆에서 제 손을 잡고서야 겨우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2025년 가을, 제게 일생일대의 취재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독자 우주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 현장 취재였습니다. 멜러니, 이건 그냥 로켓 발사가 아니야. 편집장인 데이빗이 화상 통화 너머로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스페이스 클럽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시험 발사를 넘어 본격적인 실전 상업 발사의 시대로 들어서는 첫걸음이야. 더군다나 첫 야간 발사라고. 그림이 완전히 다를 거야. 민간 기업들의 위성을 10세기나 싣고 올라간다더군. 이건 한국판 뉴스페이스 시대의 개막 선언이나 마찬가지야. 자네가 꼭 가야 해. 심장이 뛰었습니다. 누리호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저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유럽 같은 전통적인 우주 강국이 아닌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자체 기술로 우주에 길을 낸다는 스토리는 그 자체로 드라마틱했습니다. 1차 발사의 실패와 눈물의 과정, 그리고 마침내 2차 발사에 성공하며
온 국민이 환호하던 장면을 저는 기사로 접하며 깊은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의 현장에 직접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발사는 11월 27일. 하지만 자네가 한 달 먼저 한국에 들어가 줬으면 좋겠어.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들, 그리고 이번에 위성을 싣는 민간 기업들까지 심층 인터뷰가 필요해. 한국의 우주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열기를 현장에서 직접 담아와 줘. 한 달간의 장기 출장. 제 머릿속에는 즉시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한 달이나 어머니를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편집장님, 어머니를 모시고 가도 될까요? 제 조심스러운 질문에 데이빗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저와 어머니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지, 멜러니. 자네가 일에 집중하려면 그 편이 더 낫겠지. 경비는 회사에서 처리하도록 이야기해두겠네. 문제는 어머니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달은 너무 길어, 멜러니. 그리고 한국은 너무 멀지 않니? 음식도 걱정되고. 어머니의 눈에 익숙한 두려움이 어렸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그것도 한 달이나 머무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특별해요. 한국이 자체 기술로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건 야간 발사래요. 밤하늘을 가르며 솟아오르는 불기둥,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언제 그런 걸 직접 보겠어요. 음식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주방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아파트를 이미 알아봤어요. 우리가 늘 먹던 대로 해 먹으면 돼요. 저는 며칠 밤낮으로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 사진을 보여주고 우리가 머물게 될 아늑한 아파트 사진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누리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많은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마침내 성공을 이뤄낸 한국 과학자들의 이야기. 그들의 땀과 눈물이 담긴 로켓이 드디어 실용 위성을 싣고 우주로 날아오르는 것이라고요. 어쩌면 그 이야기는 절망에 익숙해진 어머니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알겠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한번 가보자꾸나. 우리는 10월 말 가을의 끝자락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이 넘는 비행은 예상대로 끔찍했습니다. 어머니는 비행 내내 창백한 얼굴로 배를 감싸쥐었고 저는 1시간에 한 번꼴로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며 노심초사했습니다. 공항에 내렸을 때 우리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하고 쾌적한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의 공항 시스템에 익숙했던 제게 길게 늘어선 줄 하나 없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입국 심사와 자동화된 수화물 시스템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표정에는 짜증 대신 친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잠시 고통을 잊은 듯 정말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구나라며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서비스드 레지던스였습니다. 취재 활동에 용이하면서도 어머니가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선택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빌딩 숲과 그 사이를 흐르는 한강의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저는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가장 먼저 주방부터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근처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안전한 식료품 닭가슴살, 감자, 바나나, 쌀, 그리고 플레인 요거트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며칠은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낮에는 우주항공청 관계자들과 미팅을 하고 누리호 프로젝트에 참여한 엔지니어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우주 개발에 대한 열정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하나같이 빛나고 있었고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단순한 로켓 발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우주 경제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려는 국가적 의지의 표명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면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어머니를 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밍밍하게 삶은 닭가슴살과 찐 감자.
어머니는 말없이 음식을 넘기며 창밖의 화려한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시차 때문인지 어머니의 증상은 오히려 조금 더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복통을 호소하는 횟수가 늘었고 밤에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역시 무리였을까? 내가 너무 내 욕심만 부린 걸까? 죄책감이 다시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제 기사를 위해 어머니를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몬 것만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뷰 자료를 정리하다 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멜러니. 어머니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저녁 내내 저기 저 식당을 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참 맛있게 먹는구나. 어머니의 시선은 길 건너편 환하게 불을 밝힌 작은 한식당을 향해 있었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를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식탁 위에는 우리가 먹는 무채색의 음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다채로운 색감의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저런 음식은? 제가 말을 흐리자 어머니가 저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그냥 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듣기 좋아서. 우리는 언제 저렇게 마음 편하게 식사해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비수처럼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머니의 장만 걱정했지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는 애써 예면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저는 중요한 인터뷰가 잡혀 있었습니다. 누리호 1단 엔진 개발의 주역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책임연구원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어머니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홀린 듯이 어제 어머니가 바라보던 그 한식당 앞에 섰습니다. 청국장과 보리밥. 낡은 간판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가게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청국장. 저는 한국에 오기 전 음식에 대해 미리 조사하면서 이 단어를 본 기억이 났습니다. 콩을 발효시켜 만든 한국의 전통적인 된장과 비슷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발효 음식.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했습니다. 미국에서 식이요법을 시도할 때 일부 전문가들이 장 건강을 위해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발효식품을 추천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그때는 요거트나 캐피어 정도를 시도했다가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만뒀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수천 년간 한국인들의 장을 지켜온 전통 발효식품. 혹시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자극적인 음식은 입에도 대지 못합니다. 매운 것은 물론이고 향이 강한 음식도 언제나 피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강렬한 냄새가 나는 음식을요. 하지만 어젯밤 어머니의 공허한 눈빛이 자꾸만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대로 미국에서 가져온 레시피대로만 음식을 해먹다가 돌아간다면 이번 한국행은 어머니에게 또 하나의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주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위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스마트폰 번역기를 동원해 간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아파요. 장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못 드세요. 그런데 혹시 여기서 가장 맵지 않고 가장 부드러운 음식,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발효된 음식이라고 들었는데. 제 말을 반쯤 알아들은 아주머니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주방 쪽을 향해 무언가 외쳤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작은 뚝배기 하나와 몇 가지 반찬을 내왔습니다. 청국장. 안 맵게 끓였어. 그리고 이건 백김치. 고춧가루 없어. 이건 나물. 그냥 살짝 데쳐서 소금 간만 한 거야. 한번 먹어봐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포장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또 복통이 시작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어머니 앞에 조심스럽게 뚝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멜런이, 이게 무슨 냄새니? 엄마, 딱 한 숟가락만. 제발, 딱 한 번만 시도해봐요. 저는 거에 빌다시피 말했습니다. 이건 청국장이라는 건데 콩을 발효시킨 거래요. 약이라고 생각하고 딱 한 숟가락만요. 만약에 이것도 안 되면 다시는 이런 부탁 안 할게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뚝배기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평생을 자신을 옥죄던 고통에 대한 공포, 그리고 딸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는 마음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아주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청국장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그 어떤 로켓 발사 순간보다도 더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위장 속에서 어떤 폭발이 일어날지, 어떤 끔찍한 신호가 올지 몰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불안한 마음의 거실로 나가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머니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늘 고통과 불안으로 굳어있던 그녀의 얼굴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배는? 제가 달려가 묻자 어머니가 천천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멜런이, 이상하구나. 오늘 아침엔 배가 아프지 않아.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절망의 땅이라 여겼던 한국에서 어머니와 저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을 거대한 희망의 불꽃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나로 우주센터 발사대의 선 누리호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조용히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제 세상의 축을 옮겨 놓았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단 하루도 어머니의 입에서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있었지만 그건 언제나 고통을 억누르는 체념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고 통증으로 찡그려지지 않은 평온한 얼굴에는 분명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없음의 상태, 즉 고통의 부재가 주는 순수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조각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요, 엄마? 조금도요?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한 느낌도 없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마치 자신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생경한 평화를 음미하듯이 말입니다. 아니, 그냥 조용하구나.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느낌이야. 조용하다. 어머니는 자신의 장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전까지 어머니의 몸속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폭풍과 지진이 몰아치는 재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이 지금 조용하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거의 반강제로 떠먹였던 그 구수한 냄새의 청국장 한 숟갈. 그것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란 말일까요? 저는 감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수많은 실패의 경험이 제 이성에게 속삭였습니다. 내일이면, 아니 오늘 오후만 되어도 모든 것은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헛된 희망을 품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날 아침 저는 어머니에게 무엇을 드릴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진 감자나 플레인 요거트를 내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선택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험이냐, 안정이냐. 저는 결국 다시 모험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그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주머니, 어제 그거 다시 한번 주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저를 보고 식당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인자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셨나 보네. 저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어제보다 더 환한 얼굴로 주방에 무언가를 이야기하더니 따끈한 청국장 뚝배기와 함께 몇 가지 반찬을 더 챙겨주었습니다. 이건 계란찜. 부드러워서 속 편할 거야. 이건 누룽지. 끓여서 같이 드셔봐. 속이 따뜻해져. 그리고 이건 물김치. 시원하게 입가심하고. 저는 감사 인사를 연발하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그리고 구수한 냄새가 봉투를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어머니를 살릴 수도 있는 마지막 희망, 마지막 처방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는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김, 노랗고 보드라워 보이는 계란찜, 하얀 무와 배추가 동동 떠있는 시원한 물김치. 색감부터가 우리가 먹던 환자식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엄마,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계란찜이래요. 그리고 이건 누룽지. 쌀로 만든 거라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는 어제보다 조금 더 과감하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청국장을 한 숟갈, 그리고 계란찜을 한 숟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머니의 눈이 가늘게 뜨였습니다. 맛있구나. 맛있다. 그 말 역시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음식은 생존을 위한 연료 주입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맛을 느끼는 것은 사치이자 고통을 유발하는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제가 차려준 한국식 아침 식사를 절반 가까이 비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오후 내내 그리고 저녁까지도 어머니의 고요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원과 누리호 4차 발사에 탑재될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임무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면서도 온 신경은 숙소에 있는 어머니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1시간마다 전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괜찮니? 멜러니. 정말 괜찮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힘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이틀, 사흘,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적은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 식당에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는 이제 저를 가족처럼 대하며 매일 다른 반찬을 사주었습니다. 오늘은 시금치나물, 이건 도라지 무침, 뿌리채소가 몸에 좋아. 이건 맵지 않은 멸치볶음, 뼈에 좋지. 어머니의 식탁은 날마다 풍성해졌습니다. 청국장과 된장찌개를 번갈아가며 먹었고 백김치와 물김치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던 어머니의 장이 이 다채로운 음식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 치재 수첩 한 구석에 어머니가 먹은 음식과 그날의 컨디션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차, 청국장, 계란찜, 시금치나물, 배 아프지 않음. 저녁에 가스 약간 있었으나 금방 사라짐. 5일차, 된장찌개, 두부조림, 콩나물 무침. 하루 종일 편안함. 10분 정도 산책 성공. 7일차, 백김치 국물에 소면을 말아 드심. 새로운 음식 시도. 문제없음. 표정이 밝아짐.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연대기를 마감하고 희망의 역사를 새로 쓰는 첫 페이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본업인 누리호 취재 역시 속도를 냈습니다. 저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판교 테크노밸리로 향했습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에 실리는 민간 위성 13기 중 하나를 개발한 스타트업의 젊은 CEO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자유분방하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평균 연령 30대 초반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모니터 앞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멜러니 기자님, 우리가 이번에 쏘아 올리는 위성은 초소형 지구 관측 위성입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CEO, 박선우 대표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존의 크고 무거운 국가주도 위성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더 작게, 더 빠르게, 더 저렴하게 만들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다양한 상업적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작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농부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상의 불법 조업 선박을 감시하는 일 같은 것들이죠. 저는 그의 눈에서 스페이스X의 초기 멤버들에게서 보았던 것과 같은 종류의 광기를 보았습니다. 국가가 닦아놓은 우주로 가는 길 위에서 마음껏 뛰어놀 준비가 된 두려움 없는 개척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누리호 발사가 민간 기업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스페이스X나 다른 해외 발사체를 이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제 질문에 박 대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누리호는 다릅니다. 그건 우리 발사체입니다. 우리가 원할 때 우리 위성을 우리 땅에서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것. 그건 단순한 비용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누리호의 성공이 없었다면 저희 같은 작은 스타트업은 해외 발사체의 비싼 비용과 까다로운 일정에 끌려다니며 제대로 된 사업을 꿈꾸기 어려웠을 겁니다. 누리호는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죠. 주권. 그 단어가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우주를 향한 주권. 문득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자신의 몸에 대한 주권을 잃고 살았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장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자유도 가고 싶은 곳에 갈 자유도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이 낯선 음식들이 어머니에게 그 주권을 되찾아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누리호를 통해 우주 주권을 선언했듯이 어머니는 청국장을 통해 자신의 신체 주권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이 기묘한 평행이론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제 한국인 통역사이자 코디네이터인 지혜 씨에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믿기지 않는 변화와 청국장의 기적에 대해서요. 제 이야기를 듣던 지혜 씨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역시 발효 음식이 최고죠. 저희 할머니도 늘 속 안 좋으실 때 된장국만 드셨어요. 기자님, 이왕 이렇게 좋아지신 거 한의원에 한번 가보시는 건 어때요? 한의원이요. 네, 전통 한국 의학 클리닉이요. 서양 의학이랑은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요. 몸 전체의 균형을 보거든요. 아마 어머님 상태에 대해 더 근본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서양 의학. 미국의 네로라는 명의들도 포기했던 어머니의 병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내시경 사진과 데이터 수치에만 의존했습니다. 그들의 접근법이 실패했다면 전혀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보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혜 씨에게 평판이 좋은 한의원을 수소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서울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한옥으로 지어진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약재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 대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흙과 나무의 냄새가 났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한의사 선생님은 어머니를 진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양손목에 세 손가락을 가만히 짚었습니다. 진맥이라고 지혜 씨가 속삭여 주었습니다. 맥박을 통해 몸의 상태를 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의사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어머니의 맥을 느끼더니 이번에는 혀를 내밀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얼굴색과 눈빛을 살폈습니다. 어떤 기계 장비도 어떤 차트도 없이 오직 자신의 감각에만 의존하는 진찰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한참의 진찰이 끝나고 한의사 선생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 씨가 옆에서 동시통역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오랫동안 속이 차가운 상태로 지내셨습니다. 유학적으로는 비위허한이라고 합니다. 소화 기능 자체가 약하고 몸의 전체적인 기운, 즉 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특히 출산 후에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그 증상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와 어머니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과거를 꿰뚫어 보는 듯한 진단이었습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그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만,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도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건 불씨를 키우는 바람일 뿐 근본 원인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아궁이에 있습니다. 아궁이가 차가우니
아무리 좋은 땔감을 넣어도 제대로 타지 못하고 연기만 나고 속이 부대끼는 겁니다. 미국에서 드셨던 음식들은 어머님처럼 속이 찬 사람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차가운 샐러드나 유제품 같은 것들 말이죠. 그의 설명은 놀라울 정도로 직관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문제의 핵심을 단번에 꿰뚫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청국장이나 된장 같은 한국 음식을 드시고 속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지요. 네, 맞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청국장과 된장은 콩을 발효시킨 음식입니다. 이 발효 과정에서 콩의 차가운 성질은 사라지고 소화되기 쉬운 따뜻한 성질의 영양분으로 변합니다. 즉, 이미 한번 태워서 온기를 품은 땔감을 아궁이에 넣어준 것과 같습니다. 또한 그 안에 수많은 유익균들이 어머님의 차가운 장에 들어가 환경 자체를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척박한 땅에 좋은 미생물을 뿌려 비옥한 토양으로 만드는 것과 같지요. 척박한 땅을 비옥한 토양으로. 저는 또다시 누리호 프로젝트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우주개발 역시 황무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술도, 인력도, 자본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거름이 되어 마침내 누리호라는 거대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이 나라가 이뤄낸 기적이 정확히 같은 원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한의사는 어머니에게 몇 가지 침을 놓고 2주 분량의 한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검고 끈적끈적한 액체였습니다. 이것은 어머님의 몸에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약재들로 만들었습니다. 음식과 함께 꾸준히 복용하시면 훨씬 좋아지실 겁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쓴 한약을 마셨습니다.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안색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늘 창백하고 핏기 없던 뺨에 은은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잤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불안한 마음에 집안을 둘러보는데 식탁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멜런이, 너무 걱정 마. 아파트 앞 공원에 잠깐 산책하러 나왔어. 금방 들어갈게. 엄마가. 저는 창가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켜진 공원 산책로를 어머니가 혼자서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걸음걸이로 걷고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혼자서 예출하지 못했던 집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던 저의 어머니가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어머니의 긴 터널이 마침내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밤하늘을 향해 장엄하게 솟아오를 희망의 불기둥, 누리호였습니다. 저의 한국 취재는 이제 단순한 로켓 발사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치유와 한 국가의 도약이 기적처럼 맞물리는 현장을 기록하는 제 기자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스토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발사 예정일인 11월 27일까지 이제 2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공원 산책을 나갔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수백만 개의 별들이 땅으로 내려와 빛나는 은하수 같았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화려하고 소란스러운 대도시의 불빛으로만 보였던 것이 이제는 저마다의 사연과 온기를 품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쪽지 하나가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어제보다 더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멜런이, 어제 공원에 나가보니 단풍이 참 예쁘게 물들었더구나. 오늘은 너랑 같이 가보고 싶어.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같이 가보고 싶다는 말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여행에서 모든 제안은 저의 몫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마지못해 따라 나서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스스로 무언가를 원하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상의 호전을 넘어 삶에 대한 의지와 욕구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의 모든 인터뷰 일정을 다음 날로 미뤘습니다. 편집장 데이빗에게는 취재원에게 급한 사정이 생겼다고 둘러댔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취재원인 어머니에게 중요한 변화가 생겼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어머니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방 속에 비상약과 물티슈를 잔뜩 챙기는 대신 가벼운 카디건 하나만 걸치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앞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울긋불긋하게 물든 단풍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놀고 노부부가 손을 잡고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평범한 풍경. 이전이었다면 어머니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와 불안의 원인이 되었을 그 풍경 속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참 평화롭구나. 어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밖을 걷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 어머니는 길가의 핀 작은 들국화 앞에 쪼그리고 앉아 향기를 맡기도 하고 연못 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잉어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제게는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마치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는 종군기자처럼 제 눈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서울 탐험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컨디션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장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복잡한 지하철 대신 택시를 이용했고 인파가 몰리는 시간은 피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고궁이었습니다. 고요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창덕궁 후원을 예약해 함께 걸었습니다. 수백 년 된 나무들과 아름다운 정자, 그리고 자연과 어우러진 건축물들은 화려함보다는 단아함과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그 안에 조화롭게 스며드는 법을 아는 것 같아 건축 디자이너였던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 기둥의 곡선, 처마의 선을 봐. 인위적이지 않고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 맨해튼의 마천루들이 하늘을 향해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욕망의 결정체라면 이곳의 건축물들은 자연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함의 미학이 느껴지는구나. 어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의원에서 들었던 몸 전체의 균형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양 의학이 아픈 부위만을 도려내고 제거하려는 정복의 관점이라면 한의학은 몸의 조화를 통해 스스로 치유될 힘을 길러주는 조화의 관점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건축, 음식, 그리고 의학까지 모든 것의 근간에 조화라는 하나의 철학이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인사동의 좁은 골목길을 누비며 전통 찻집에 들러 따뜻한 대추차를 마셨고 작은 갤러리에서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들을 감상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안전한 음식만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파는 따끈한 호떡을 사서 나눠 먹었고 맵지 않게 끓인 순두부찌개에 도전했으며 심지어는 고소한 들기름에 비빈 비빔밥까지 맛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시도가 완벽한 성공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극심한 고통과 공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튼튼해진 땅이 가끔 거친 비바람을 만나도 쉽게 쓸려나가지 않는 것처럼 어머니의 몸은 스스로를 조절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딸 덕분에 내가 새로운 삶을 찾았어. 어느 날 저녁 한강 공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뉴욕의 아파트 창문 너머로만 세상을 보며 늙어갔을 거야. 내가 출장 갈 때마다 나를 혼자 두기 싫어서 데리고 다녔던 그 마음, 엄마는 다 알아. 고맙다, 멜러니. 정말 고마워. 저는 차오르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좋아서 그런 건데 엄마랑 같이 다니는 게 얼마나 든든한데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붉게 물드는 하늘과 그 아래를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건너편 빌딩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발사를 앞둔 수백 개의 로켓처럼 보였습니다. 각자의 꿈과 희망을 싣고 저마다의 우주를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하는 거대한 발사대. 이 도시 전체가
이 나라 전체가 거대한 에너지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의 누리호 취재는 더욱 깊이를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사체가 조립되고 있는 나로 우주센터에는 접근할 수 없었지만 대신 대전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원을 방문해 누리호 개발의 주역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들을 연달아 접하게 되었습니다. 누리호는 부품 수만 37만 개가 넘습니다. 이 부품들의 90% 이상을 한국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누리호 총괄 책임자인 고정한 박사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한국의 로켓 개발 얘기를 걸어온 살아있는 역사와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해외에서는 핵심 기술 이전을 철저히 거부했죠. 엔진 설계도 한 장, 하다못해 볼트 하나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우리 손으로 직접 그려보고 만들어보고 실패하기를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그의 연구실 한쪽 벽에는 실패했던 로켓 엔진의 잔해 조각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성공의 기념비가 아닌 실패의 기록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둔 것입니다. 1차 발사가 실패했을 때,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을 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연구원들 모두가 엄청난 좌절감과 자책감에 시달렸죠.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였죠. 누구 하나 그만두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실패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에서 한국인 특유의 오기와 끈기를 보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벽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어떻게든 그 벽을 넘어설 방법을 찾아내고야 마는 집요함. 그것은 어머니가 매일 쓴 한약을 마시고 처음 보는 음식을 용감하게 시도하며 자신의 병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를 이끄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의 우주개발 프로젝트가 종종 군사적 패권 경쟁의 산물이거나 천재적인 소수의 리더십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면 한국의 누리호 프로젝트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수직적인 위계 질서보다는 수평적인 협력과 토론의 문화가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젊은 연구원들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럼 없이 고참 연구원들의 의견에 반박을 제기했고 더 나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끝에는 언제나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갈아 넣는다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한 젊은 여성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모두 쏟아붓는다는 뜻이죠. 하지만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요. 모두가 이 프로젝트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자 우리 모두의 성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료이자 전우이자 가족입니다. 가족. 그 단어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족이었습니다. 함께 실패의 아픔을 나누고 성공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운명 공동체. 그 끈끈한 유대감이 바로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엔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KTX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70년 전, 이 땅은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잿더미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는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하고 이제는 우주를 향해 로켓을 쏘아 올리는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제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안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정을 담아 음식을 내어주던 식당 아주머니, 제 딸의 간절함을 예면하지 않고 용기를 내준 저의 어머니, 수십 년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한의사, 실패를 자산으로 삼아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원들, 그리고 국가가 닦아놓은 길 위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젊은 스타트업 CEO까지. 그들은 모두 지독할 정도로 성실했고 놀라울 만큼 끈질겼으며 무엇보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 나라가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 성장률이나 GDP 같은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저력이었습니다. 외부의 시선으로 볼 때 한국은 언제나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지정학적 위기에 시달리는 불안한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와 보니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갈등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스스로를 단련하고 변화시키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끊임없이 장래 환경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진화해온 발효균처럼 말입니다. 어머니의 변화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어머니의 맥이 훨씬 힘차고 안정적으로 변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제가 치즈를 위해 지방으로 출장을 갈 때도 동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KTX를 타고 누리호 발사대가 있는 고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4시간이 넘게 걸리는 먼 거리였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황금빛 들판과 아기자기한 시골 마을의 풍경을 감상하며 소녀처럼 즐거워했습니다. 저렇게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걸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네. 미국은 모든 게 너무 크고 넓어서 가끔은 외롭다는 생각이 들거든. 어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크기에 대한 저의 생각도 한국에 와서 많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모든 것이 거대했습니다. 거대한 땅, 거대한 도시, 거대한 기업, 거대한 꿈, 그 거대함이 주는 위압감과 가능성에 매료되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거대함보다는 밀도와 속도, 그리고 관계가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좁은 땅 안에 수많은 사람과 기술과 문화가 응축되어 서로 격렬하게 부딪히고 섞이면서 상상 이상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누리호 발사를 이틀 앞둔 11월 25일, 우리는 발사 장면이 가장 잘 보인다는 해변의 한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기자들과 관광객들로 작은 어촌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프레스센터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듣고 기사 송고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날씨도 맑았고 발사체의 모든 점검 과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함께 호텔 발코니에 서서 멀리 보이는 나로우주센터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발사대 조명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곳에 대한민국의 꿈과 저의 어머니를 치유한 기적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멜러니,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평생 죽을 병도 아니면서 나를 괴롭히는 이 병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 회사도 포기하고 친구도 잃고 꿈도 잃었지. 우울증에 걸려 매일 어둠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어. 내가 나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 주려고 했을 때도 나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웠단다. 어차피 나는 나아질 수 없는데 왜 자꾸 희망을 갖게 하냐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나는 정말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이 나라의 음식과 의술이 내 몸을 고쳐주었고 이 나라의 사람들과 문화가 내 마음을 치유해 주었어. 이것 봐. 어머니는 자신의 배를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야. 평화롭고 따뜻해. 이 기분 다시는 잃고 싶지 않아. 저는 어머니를 말없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등이 더 이상 식은땀으로 축축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엄마, 누리호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누리호를 만들어낸 이 나라가, 이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더 대단해요. 그 오랜 고통을 이겨내셨으니까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누리호는 이제 단순한 치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어머니의 부활을 축복하고 저의 새로운 인생을 열어줄 거룩한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어쩌면 미국을 뛰어넘는 진정한 강국이 될지도 모른다고요. 힘과 크기가 아닌 내면의 단단함과 조화의 힘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발사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48시간.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발사 당일인 11월 27일, 고흥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아직 동이 트지 않은 깊고 푸른 어둠이 깔려 있었고 그 위로 무수히 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발사 예정 시각은 새벽 1시 13분. 인류가 잠든 고요한 시간을 뚫고 대한민국이 우주를 향해 포효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전날 밤 우리는 호텔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따뜻한 전복죽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고흥의 신선한 해산물로 끓인 죽은 부드럽고 고소했습니다. 어머니는 한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는 속이 편안하고 든든하다여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걱정과는 달리 일찍 잠자리에 들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불면과 얕은 잠에 시달려온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를 듣고 있자니 이것이야말로 누리호 발사 성공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정을 넘어서자 나로 우주센터 주변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발사 장면을 직접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해변과 언덕을 가득 메웠습니다. 두꺼운 예투와 담요로 중무장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지만 그들의 눈은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해 뜨겁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 멀리 거대한 조명탑 아래 위용을 드러낸 순백의 발사체 누리호였습니다. 저는 프레스센터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과 카메라를 세팅했습니다. 전 세계 수십 개국의 레신 기자들이 모여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 기자들의 표정은 복잡 미묘해 보였습니다. 바로 이웃나라가 자신들의 독자적인 기술로 상업 우주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이 순간을 그들은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을까요? 발사 1시간 전 모든 준비 과정 정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우주항공청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이 프레스센터 스크린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의 타자 소리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저 역시 노바 본사와의 라이브 블로그 연결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타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0시 13분 현지 시각. 대한민국 남쪽 끝 고흥 나로 우주센터. 공기는 차갑지만 열기는 뜨겁습니다. 한국의 독자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첫 야간 발사이자 본격적인 실전 상업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로켓 발사가 아닙니다. 한강의 기적, IT 강국 신화를 넘어 우주 강국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려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도전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제 팔을 툭 쳤습니다. 멜러니, 저기 좀 봐.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지? 어머니가 가리킨 곳은 해변 한쪽 구석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작은 촛불을 손에 들고 원을 만들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을 감고 조용히 무언가를 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방송 장비와 요란한 소음으로 가득한 이곳에서 그들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고요하고 경건했습니다. 아마 성공을 기원하는 기도일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또 한 번 이 나라의 독특한 힘을 느꼈습니다. 최첨단 과학 기술의 정점에 서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힘과 염원의 중요성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성과 감성, 과학과 신념이 공존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발사 예정 시각 0시 55분을 30분 앞둔 시점, 프레스센터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긴급 공지가 떴습니다. 발사 절차 일시 중단. 1단 산화제 탱크의 압력 센서에서 이상 신호 감지. 기술 진위 원인 파악 중.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실패라는 단어가 내리를 스쳤습니다. 누리호 1차 발사 역시 3단 엔진의 연소가 조기에 종료되면서 실패로 돌아갔었습니다. 작은 부품 하나의 오류가 수년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주 발사 프로젝트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급하게 본사와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저 역시 손에 땀이 찼습니다. 제발, 제발. 저는 저도 모르게 어머니가 보았던 그 사람들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남의 나라의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제가 목격한 모든 사람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제 어머니에게 기적을 선물한 이 나라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여 누리호의 성공은 저의 성공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 긴장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멜러니.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작은 스트레스에도 무너지던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초조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15분. 프레스센터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발사 연기 혹은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모두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다시 우주항공청 대변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원인 파악 완료. 센서 자체의 결함이 아닌 밸브 제어 소프트웨어의 일시적인 충돌로 확인. 소프트웨어 리셋 후 시스템 정상 작동 확인. 발사 시각을 18분 연기하여 새벽 1시 13분 00초에 발사를 재개합니다. 프레스센터 안에서 안도의 함성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밖에서도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환호성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18분, 그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낸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한국 기술진의 놀라운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의 예신 기자들 사이에서도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며 벅찬 마음으로 다시 기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이기는 있었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통해 자신들의 기술적 신뢰성을 증명해냈습니다. 18분의 연기는 실패의 징조가 아닌 성공을 위한 마지막 담금질이었습니다. 새롭게 정해진 발사 시각이 다가오자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10, 9, 8. 온 세상이 숨을 죽였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심장이 된 듯 카운트다운을 따라 외쳤습니다. 저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7, 6, 5, 4. 어머니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떨림 속에서 저는 어머니의 지난 20년의 고통과 그것을 이겨낸 환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3, 2, 1, 0. 발사. 그 순간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아니, 그것은 불기둥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모든 에너지를 응축해 하늘로 쏘아 올리는 거대한 빛의 창이었습니다. 콱!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이 온몸을 뒤흔들었습니다. 대지가, 공기가, 저의 심장이 함께 울렸습니다. 누리호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장엄하고 훨씬 더 이력적이었습니다. 75톤급 액체 엔진 4개가 뿜어내는 300톤의 추력은 중력이라는 지구의 족쇄를 끊어내려는 인류의 의지를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순백의 동체는 화염에 휩싸여 황금빛으로 빛나며 마치 스스로 태양이 된 듯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오, 세상에. 제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감탄사를 넘어선 경유의 탄성이었습니다. 저는 스페이스X와 나사의 수많은 발사를 지켜봤지만 이토록 가슴 벅찬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거대하고 강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 불꽃 속에는 제가 직접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실패의 잔해를 보며 다시 일어섰던 노년의 연구원, 우주주권을 외치던 젊은 CEO, 가족처럼 서로를 다독이던 엔지니어들, 그리고 저의 어머니에게 기적을 선물한 이 위대한 나라의 영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리호는 한 점의 망설임도 없이 발사 방위각 170도 방향으로 힘차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발사 후 122.3초, 스크린에 1단 분리 성공이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환호성이 다시 한번 터져 나왔습니다. 잠시 후 위성을 보호하던 페어링이 분리되었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2단 엔진이 점화되고 누리호는 더욱 빠른 속도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어느새 거대한 불덩어리는 밤하늘의 밝은 별 하나가 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벅찬 가슴을 안고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을 모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격과 환희,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감사가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아름답구나.
정말 아름다워. 어머니의 눈은 더 이상 자신의 몸속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저 멀리 우주를 향해 나아가는 작은 불빛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날아오른 것입니다. 총 비행시간 약 13분 20초 후 최종 목표 고도에 도달한 누리호는 싣고 있던 13개의 위성을 차례대로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사 약 42분 후 남극 세종기지로부터 첫 번째 교신 성공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정상적으로 궤도에 안착하여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첫 신호를 보내온 것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입니다. 우주항공청장의 공식 발표와 함께 나로 우주센터는 거대한 함성과 박수 그리고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하는 연구원들,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하는 관계자들, 그리고 한마음으로 응원했던 국민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환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마지막 기사 문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침내 해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우주로 가는 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길 위에서 상업적인 성공까지 이뤄냈습니다. 오늘 밤 고흥의 밤하늘을 가른 것은 단순한 로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폐허와 가난, 그리고 수많은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한 위대한 국가가 세계를 향해 쏘아올린 희망의 증거이자 우주시대의 새로운 강자가 탄생했음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입니다. 기사를 송고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제 가슴은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이야기의 서막으로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멜러니. 내 덕분에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함께할 수 있었어.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감사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누리호도 대단하지만 저는 한국의 의술과 문화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엄마를 고쳐줬으니까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근심 걱정 없는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불 꺼진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에게 따뜻한 음식을 내어주었던 청국장과 보리밥 집이었습니다. 비록 문은 닫혀 있었지만 저는 그곳을 향해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일지는 몰라도 한국은 이미 여러 면에서 미국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주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이상 지구의 영토 면적은 더 이상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지도는 우주에 그려질 것이고 그 우주 지도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나라는 바로 오늘 밤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해낸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요. 저는 이 놀라운 사연의 한가운데에 서서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증인이 된 것에 무한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누리호가 쏘아올린 위대한 불꽃의 잔상은 다음날 아침까지도 제 망막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발사의 굉음은 잦아들었지만 제 심장 안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울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고흥의 아침은 전날의 흥분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누리호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우주지 7 시대를 열다. K-스페이스 세계를 놀라게 한 13분의 드라마 민간 우주시대 개막 누리호가 쏘아올린 백조시장. 성공을 자축하는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저는 그 이면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공을 넘어선 한 국가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기사는 노바 홈페이지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밤하늘을 가른 기적, 한국, 어떻게 스페이스 클럽의 다크호스가 되었나? 라는 제목의 기사는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 독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편집장 데이빗에게서 새벽부터 흥분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멜러니, 엄청난 기사야. 자네가 현장에 있었기에 쓸 수 있는 글이야. 단순한 팩트 전달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영혼을 담아냈어. 지금 업계 전체가 한국의 다음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 데이빗의 칭찬에도 저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제가 쓴 기사는
제가 본 것의 10분의 1도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저력은 활자로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직접 겪고 느끼고 맛보아야만 알 수 있는 살아있는 경험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는 발사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멜런이, 어젯밤 그 불빛을 보고 있으니 꼭 내 안에 응어리가 함께 타서 날아가는 기분이었어. 수십 년 동안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아.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지실 거예요. 엄마의 몸은 이제 스스로를 치유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우리는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며칠의 시간이 더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기자 멜러니가 아닌 딸 멜러니로서 어머니와 온전히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중 하나는 비무장지대였습니다. 서울에서 북쪽으로 불과 1시간 거리.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의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그곳의 공기는 고흥의 열기와는 전혀 다른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철책선 너머로 보이는 북한 땅, 텅 빈 들판과 나지막한 산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 냄새가 배어있는 듯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구나. 어머니가 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 북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우주를 향해 로켓을 쏘아 올리던 나라가 바로 코앞에서는 이렇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니. 이 극단적인 모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저는 어머니의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모순이야말로 한국을 움직이는 또 다른 원동력이라는 것을요. 끊임없는 안보 위협과 생존의 압박은 이 나라 사람들을 단 한순간도 안주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했고 더 빨라져야 했으며 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그 절박함이 반도체 신화를 만들었고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K 콘텐츠를 낳았으며 마침내 우주로 가는 길을 열어젖힌 것입니다. 이 길은 그들에게 독이 아니라 스스로를 담금질하는 불과 같았습니다. 통역사 지혜 씨가 그런 우리에게 다가와 설명해 주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는 이곳에서 매일 살아가요. 전쟁의 위협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일상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화는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뼈저리게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강해져야만 하는 거죠. 스스로 강해져야만 한다. 그 말은 누리호 프로젝트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힘으로. 저는 이 나라가 가진 처절한 자주정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의원에 들렀습니다. 어머니의 완쾌 소식을 전하고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백발의 한의사 선생님은 다시 한번 어머니의 맥을 짚어보고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궁이에 온기가 가득 찼습니다. 불씨도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고요. 이제는 어떤 땔감을 넣어도 능히 소화해낼 힘이 생겼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시더라도 너무 차가운 음식만 피하시고 오늘처럼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따뜻한 마음. 그것이 마지막 처방전이었습니다. 한의학은 몸과 마음을 결코 분리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치유되자 마음의 병이었던 우울증이 사라졌고 마음이 평화를 찾자 몸의 기능은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이 통합적인 접근법이야말로 미래의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분해하고 분석하는 서양의 환원주의적 시각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의사 선생님께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한의사는 그저 제가 한 일은 어머님 몸 안에 잠자고 있던 의사를 깨운 것뿐입니다. 라며 겸손하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밤, 우리는 다시 그 청국장과 보리밥 식당을 찾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돌아온 딸을 맞이하듯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미국 기자 양반. 텔레비전에서 봤어.
아주 그냥 멋지게 나오더만. 어머니도 얼굴이 이렇게 환해지셨네. 아주머니는 메뉴에도 없는 특별한 요리들을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주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전과 나물들. 마치 잔치상 같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한턱 쏘는 거야. 우리나라 좋은 일 하는데 와서 고생 많았고 우리 어머니 병 고쳐서 가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많이 먹어. 그녀의 따뜻한 정 앞에서 우리는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랍게도 갈비찜을 한 점 집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기름진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오히려 정말 맛있다며 감탄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식당 TV에서는 누리호 발사 성공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들의 인터뷰, 과거 실패 영상, 그리고 성공의 순간 환호하는 국민들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갔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야. 어머니가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강한지 이제 알 것 같아. 저 사람들 좀 봐. 모두가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자기 일처럼 슬퍼했어. 우리라는 의식이 정말 강한 것 같아. 맞아요, 엄마.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때 다큐멘터리에서 한 우주항공 전문 교수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제 귀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이제 우주 개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가 국가의 위신을 건 올림픽이었다면 이제는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상업리그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과 속도입니다. 누리호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발사체입니다. 이는 한국이 가진 세계적인 제조업 기반과 IT 기술, 그리고 뛰어난 인적 자원이 결합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저궤도 위성 발사 시장에서 한국은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힘은 단순히 정신력이나 끈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압도적인 실력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제조업 강국.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이 터지는 IT 강국.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높은 교육 수준의 인재들. 이 모든 요소들이 누리호라는 하나의 용광로 안에서 녹아들어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만약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는 실리콘밸리에서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아이폰을 만들어냈을지도 모릅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서 스페이스X를 창업했다면요. 아마 지금쯤 화성에 기지를 건설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나라는 천재 한 사람의 번뜩이는 영감에 의존하는 대신 잘 훈련된 수많은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혁신을 이뤄내는데 더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멜런이 이제 곧 떠나는구나. 어머니가 아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엄마. 하지만 다시 오게 될 거예요. 한국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2027년까지 누리호 발사가 2번 더 예정되어 있고 곧 달 탐사선도 보낼 거래요. 아리랑 7호 같은 초고정밀 위성도 발사할 거고요. 앞으로 취재할 일이 무궁무진해요. 어머니는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번에 올 땐 나도 꼭 같이 와야겠구나. 그때는 지혜씨 도움 없이 우리끼리 여행해 보자꾸나. 저는 그 말에 울컥 눈물이 솟았습니다. 우리끼리 여행해 보자는 말, 그것은 어머니가 되찾은 완전한 독립선언이자 제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설 때 아주머니는 기어코 우리 손에 꾸러미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미국 가서도 끓여 먹어. 직접 담근 된장과 고추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꾸러미의 무게가 지난 한 달간 이 나라에서 받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기적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빼곡히 들어찬 아파트와 빌딩들, 그 사이를 흐르는 한강,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처음 도착했을 때와 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제 제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곳은 더 이상 낯선 이국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제 어머니에게 제2의 인생을 선물한 기적의 땅이자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희망의 발원지였습니다. 저는 비행기 창가에 앉아 이륙 후 점점 작아지는 한국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단순한 특종 기사를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되찾았고 저 자신도 다시 태어났으며 무엇보다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얻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의 중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구의 자전축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음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우주라는 새로운 지도가 펼쳐지는 시대. 그 지도 위에서 가장 먼저 자신의 영토를 선포하고 가장 밝게 빛날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위대한 역사의 첫 장을 목격한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기자가 되었습니다. 제 가슴은 이 뜨거운 감정으로 인해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길었던가 하는 생경함에 휩싸였습니다. 익숙했던 회색빛 도시의 풍경, 공기를 가득 메운 자동차 경적 소리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쏟아내는 소음. 그것은 제가 평생 살아온 저의 집이었지만 어쩐지 모든 것이 조금씩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컬러 영화를 보다 흑백 영화의 시대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고흥의 푸른 밤하늘과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가 선명한 색채로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어머니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14시간의 비행과 시차로 인해 완전히 녹초가 되어 며칠은 알아누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피곤한 기색은 역력했지만 더 이상 고통으로 창백해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공항을 빠져나오며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말했습니다. 집에 오니 좋구나. 하지만 왠지 저 김치찌개 냄새가 그리울 것 같아. 농담처럼 던진 그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김치찌개. 불과 2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단어였습니다. 뉴욕에 우리 집으로 돌아온 첫날, 어머니는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된장과 고추장 꾸러미를 풀더니 직접 부엌에 서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보며 서툰 솜씨로 애호박과 두부를 썰고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 앞에서 진지한 표정을 짓는 어머니의 모습은 제게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장면이 되었습니다. 아직 그 식당 아주머니 맛은 안 나네. 그래도 먹을 만은 하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쌀밥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은 건강하고 활기찬 한 명의 독립된 인간, 캐서린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회사에 복귀한 저는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누리호 발사 기사는 모바 창사 이래 가장 높은 국제적 반향을 일으킨 기사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데이빗 편집장은 저를 보자마자 와락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해냈어, 멜러니. 자네 덕분에 우리 매거진의 위상이 달라졌어. 모두가 자네의 다음 한국 이야기에 목말라 하고 있다고. 저는 후속 기획으로 K-스페이스, 무엇이 그들을 강하게 만드는가? 라는 제목의 심층 분석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낀 모든 것을 기사에 녹여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만들어낸 놀라운 속도와 효율성, 실패를 용납하고 자산으로 삼는 회복 탄력성,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빚어내는 폭발적인 시너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간에 있는 한과 흥의 정서까지 말입니다. 저는 기사의 한 대목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인들은 슬픔을 삭혀 에너지를 만드는 법을 아는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한은 단순한 슬픔이나 원망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이겨내고 극복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게 하는 동력입니다. 그리고 그 한이 풀리는 순간 그들은 세상 누구보다 뜨겁게 흥을 폭발시킵니다. 누리호의 성공은 수십 년간 기술 종속국으로 살아야 했던 서름, 즉 한을 마침내 풀어낸 위대한 흥의 축제였습니다.
이 독특한 에너지 순환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K-팝도, K-드라마도, 그리고 K-스페이스의 성공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 기사는 또 한 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미국 독자들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저의 동료 기자들은 제게 끊임없이 한국에 대해 물어왔습니다. 멜러니, 정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야.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당신들이 직접 가서 경험해봐야 해요. 그리고 청국장을 꼭 먹어보라고요. 저의 가장 큰 변화는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저에게 우주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이 주도하는 거인들의 전쟁터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거대한 로켓과 막대한 자본력에 압도되어 그것만이 우주 개발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게 다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작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그들은 자신들만의 스타일로 우주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 자본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힘, 기술의 힘, 그리고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주가 단순히 가장 큰 로켓을 가진 자가 지배하는 공간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국가와 민간 기업들이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협력하고 경쟁하는 훨씬 더 다채롭고 역동적인 생태계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의 중심에서 한국은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건축 디자인 스케치를 시작했고 옛 동료들과 연락하며 작은 프로젝트의 자문 역할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수십 년간 닫아두었던 자신의 회사를 다시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거대한 프로젝트를 맡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한의학과 한국 건축에서 영감을 받아 사람을 치유하는 공간을 디자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주는 그런 집을 짓고 싶다고요. 내 병을 고쳐준 한국의 철학을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내 인생의 후반전은 그걸 위해 살고 싶구나. 어머니의 눈은 제가 기억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지병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역설적으로 그 병을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 그녀에게 새로운 사명과 인생의 의미를 선물한 셈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우리는 뉴욕 근교의 한인 마트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된장이 다 떨어져가. 그리고 이번엔 김치도 한번 담가보고 싶어. 마트 안은 서울의 대형마트를 축소해 놓은 듯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한국 식료품과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된장과 고추장, 그리고 배추와 무, 고춧가루를 샀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 있는데 옆에 있던 한인 아주머니가 어머니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혹시 멜러니 기자님 어머니 아니세요? 따님 기사 보고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를 그렇게 좋게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더 큰 감사를 하고 있는 거려. 한국이 제 인생을 구해줬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저는 제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속감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인이고 제 조국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 영혼의 일부는 분명 한국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방인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기쁨과 자부심을 함께 나누는 명예로운 우리의 일원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멜러니, 내가 처음 누리호 취재를 간다고 했을 때 나는 내가 왜 그렇게 그 이름도 낯선 나라의 로켓에 열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 누리호는 그냥 로켓이 아니었어. 그건 세상을 누리라는 뜻이라며. 그 이름처럼 누리호는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었어. 그리고 너에게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선물했지. 어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누리호는 제 기사를 쏘아 올렸고 엄마의 병을 쏘아 올렸고
우리의 인생을 쏘아 올렸어요. 이 대화는 저의 결심을 굳혀주었습니다. 저의 한국 취재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주항공청은 2027년까지 누리호 5차 발사와 달 착륙선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들을 반드시 다시 찾아가 기록할 것이고, 그때는 어머니께서도 제 곁에 계실 겁니다. 더 이상 제가 보살펴야 할 분이 아닌 각자의 목적을 가진 든든한 여행의 동반자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번 우리의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고도를 낮출 때 저는 확신합니다. 그곳은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편안함을 줄 것이라고. 저는 압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합니다. 미래의 지도는 더 이상 물리적인 영토의 크기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꿈의 크기, 기술의 깊이, 그리고 문화의 힘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주지도 위에서 가장 거대하고 찬란한 빛을 뿜어낼 나라는 단연코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제 남은 기자 인생을 바쳐 그 빛을 기록하고 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그것이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 위대한 나라에 대한 저의 작은 보답입니다. 저는 이 뜨겁고 벅찬 감정을 가슴에 안고 얼마 전 기적을 경험했던 그 땅을 다시 떠올립니다. 저의 이야기는, 그리고 이 나라의 위대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서막이 올랐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희망, 누리호. 그리고 20년의 고통 속에서 피어난 한 인간의 부활. 이 두 개의 기적이 하나의 서사로 완성되는 순간 저는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로켓 발사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적을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저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에서 가장 큰 감동을 받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뜨거운 무언가를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또 다른 불씨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기적은 무엇이었는지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스페셜 튜브였습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